다음은 차별 피해자의 구제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 방안이 있고 법원을 통한 구제 방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먼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구제 방안입니다. 피해자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가 있고, 인권위원회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시정명령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정명령에는 차별행위의 중지, 차별의 원상회복, 차별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그 밖에 차별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을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이행이 될 때까지 다시 부과할 수도 있어서 반복해서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에는 소송 지원까지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소송 지원 변호사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특히 차별행위 중지라든지 피해의 원상회복, 이런 것들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만 가능한 조치인데, 이런 거 없이도 바로 인권위원회에서는 바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것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큰 권한을 인권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그런 규정입니다. 다음, 법원을 통한 구제 방안으로는 임시조치, 즉 아까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었던 임시조치와 비슷하게 차별행위를 중지하는 등의 어떤 가처분과 비슷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손해배상이죠.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원래 민법상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차별이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때는 원래 손해액의 3배 내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배상액의 하한선을 5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특이한 점이겠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악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때는, 악의적이라고 판단할 때는 그 차별의 고의성이나 지속성, 반복성, 그 다음에 보복성, 그 다음에 피해의 내용과 규모,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결정하도록 하는데, 아마 지속적이고 반복적이라면 거의 대부분 악의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입증 책임 배분에 관한 규정입니다. 보통 우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뭔가 주장할 때는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별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이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의 주장 사실, 즉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또 차별 행위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피해와 차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손해액의 범위, 이런 모든 것들을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는 그러한 입증 책임을 나누어서 입증이 매우 곤란한 부분들은 대부분 다 청구의 상대방한테 전환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러한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 주장하고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것은 차별 행위가 아니다, 내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입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청구하는 사람이 매우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하기만 하면 그 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피해 당사자한테는 피해 구제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니까 좋겠지만, 우리 법체계 전체를 본다면은 이 법체계와는 맞지 않는 그런 규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예외적인 조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보다 더 용이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피해자의 구제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불이익조치 금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이나 또는 소제기, 진술, 정언, 자료 제출 또는 답변 이런 것들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제 마치 보복하다시피 진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불이익 처분을 또 하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불이익 처분을 만약에 했다면 이것은 무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반해서 불이익 조치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불이익 조치와 관련해서 양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경우라면은 법인도 행위자와 더불어서 형사처벌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규율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 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 이유에는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일반법 내지는 기본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항으로 인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른 법률보다 상위에 있는 상위법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이 있다면 모두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시정하도록 그렇게 책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른 여타의 국가기관, 법무부라든지 행정자치부 등등 이런 국가기관들보다 우위에 있는 상급기관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같은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다른 법률보다 상위법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실상 다른 모든 국가기관의 상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우려스러운 조항이 바로 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입니다. 아주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됩니다. 다른 국가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의견에 따라서 시정 조치를 다하지 않는다면, 법 개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국가인권위원회와 다른 국가기관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겠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권한쟁의 심판이라든지 이런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국가기관 간의 어떤 갈등, 분쟁을 양산해낼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우려할 만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동성애는 안 된다, 동성애는 나쁜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은 설교를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이 녹화 방송을 유튜브에 올려놓았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는 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할까요? 당연히 해당하겠죠.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를 반대했으니까 당연히 포함되고, 그 다음 적용 영역과 관련해서는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반대, 비판하는 표시를 하고 조장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광고 행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별 행위가 명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시정명령을 하겠죠. 이것을 중지하라 라고 시정명령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사님이 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겠죠. 근데 계속 듣지 않아요. 그럼 계속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만약에 설교를 했다고 한다면 악의적인 차별이 되어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3배에서 5배까지 물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 단위가 500만 원이죠. 그래서 500만 원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명이 아니고 10명, 100명, 1000명이라면 어떨까요? 그 목사님은 엄청나게 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겁이 나서 앞으로 함부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설교의 자유가 침해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고 표현의 자유까지도 침해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 성도를 앞으로 교회에 오지 못하도록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불이익 조치를 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또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입사 시험을 쳤는데 떨어진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습니다. 내가 동성연애자이기 때문에 입사시험 떨어졌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시정명령을 요청할 수가 있겠죠.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겠죠. 이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겠죠. 이 법이 그대로 통과가 되어서 법률로 제정이 된다면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불이익 당한 사실은 무조건 진정할 수가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일단 해놓고 보는 거죠. 왜? 그 사유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것만 입증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상대방의 입증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우 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관계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반편성함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반에 배정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진정이 들어갈 것이고, 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전부 이 법을 근거로 해서 법적 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렇게 법적 분쟁 상태를 다량 발생시킬 수 있는 법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으며 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률안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에 그 제정 이유나 목적 또는 개정의 이유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정과 개정의 이유나 목적만 살펴본다면 그것이 헌법상 정당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헌법상 정당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법률안에 어떠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만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 우리 사회에 어떠한 파장을 미칠 것인지 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을 때는 그 이유나 목적만을 볼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야만 결국 이것이 악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